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착 유형과 애착 유형의 특징 그리고 안전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내 애착 유형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이 상대방 또한 애착 유형에 따른 특성을 보이고 또 내 애착 유형과 만났을 때 독특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죠. 오늘은 각 애착 유형별 특성과 그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안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안형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민감하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착한 아이를 연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원래 내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연기는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러다 이제 공격성이 한번 드러나게 되면 금간뚝이 이렇게 팍 터지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한 번에 이렇게 폭발하기도 해요. 극단적인 거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몸에 밴 양극단의 과잉 반응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굉장히 막 이렇게 칭찬했다가 양육자가 굉장히 칭찬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극단을 경험한 경우라면 이렇게 금방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원래 모습이 금방금방 드러나게 되겠죠. 이런 불안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불평불만도 많고 쓸데없는 걱정도 많고 이걸 이렇게 건성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불안형은 공감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공감을 바라는 사람에게 대놓고 현실 조언을 한다거나 또 공감 없이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대처 방안만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또 상대를 너 왜 그랬어 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불안형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 감정을 부정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멀리라는 게 좀 자연스럽게 멀리 이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마음의 문을 팍 셔터로 꽉 내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안형이 원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령 안정적인 반응을 상대가 계속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 또 불안형이 상대방을 당황시킬 때가 있어요. 자신의 진심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불안형은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처럼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알아서 내 마음 좀 맞춰줬으면, 우리가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을 맞춰봐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막 이렇게 초조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말을 안 한다거나 이런 태도를 취하면 상대방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불안형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는 두 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나에게 신경 좀 더 써줘, 내 마음을 좀 더 이해해줘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정답이지만 듣기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사람을 정말 우리가 꼭 돌봐야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꼭 같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면 실제로는 이런 유형에게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막 이렇게 다하면서 맞춰준다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저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왜 저러나 막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불안형이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고 적정거리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뭐 때문에 저러지? 왜 그러지? 막 이렇게 너무 연구하다 보면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정하게 되니까 적정거리를 항상 유지하시는 걸로. 네. 다음은 이제 회피형 애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회피형은 말 그대로 피하는 것, 친밀한 관계를 피하는 유형을 말을 해요. 좀 친해졌다 싶더라도 이 관계는 이렇게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진정한 친밀함이나 진짜 신뢰 이런 걸 쌓기가 어렵죠. 마음의 거리를 좀 좁혔다 이런 관계가 됐다고 해도
서로의 마음을 진짜로 공유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관계에서 좀 공허함이 느껴지죠. 이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이해득실로 실용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편안하게 여겨요. 이렇게 회피형은 방어 기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문제를 눈앞에서 이렇게 치워버리는, 외면해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요.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가장 크게 회피하는 것은 바로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살핌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되거나 울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까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해도 소용이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처만 입는다. 이런 걸 학습을 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겠다가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정말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결국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는 가장 1순위로 피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이런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믿는다거나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감정을 꽉꽉꽉꽉꽉 누른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회피형들은 감정이 생겨나면 표현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하는 방식도 독특해요. 상대방을 좀 물건처럼 소유하고 지배하고 싶다.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거든요.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고, 그런 게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의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회피형들은 특히나 자기 방식이나 이렇게 관심사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관심사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친해지는 일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들은 이렇게 좁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최악이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는 자신의 필요 여부, 쓸모 여부로 사람을 규정짓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성이 사라지는 그 순간 관심을 말 그대로 이렇게 딱 끊어버린다는 점이에요. 감정 표현도 서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서툴고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건 정말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사실 이렇게 막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이걸 다 알고 난 다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먼저 마음이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정말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이런 유형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방식과 관심사를 일정 부분 공유를 하고 인정을 한 다음에 이들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려는 노력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이 회피형에게 사교적인 말은 정말 불필요한 말입니다. 직설적인 표현으로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인사나 이렇게 예의를 잘 지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회피형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평가하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낮추면서 들어가는 태도보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들한테는 이렇게 따뜻한 공감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제시해 주는 게 훨씬 더 신뢰를 주는 일이에요. 회피형은 이렇게 공감받는 것은 귀찮아하지만 또 자신의 화제나 관심을 공유하면 저항 없이 이렇게 관계를 받아들이기도 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현실적인 조언자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회피형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이때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때 직면한 회피형들이 가진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안전기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죠. 과정은 이렇게 3단계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지만 회피형이 안전기지가 된다는 일은 정말 길고 이렇게 고된 일이에요. 다그치지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굉장히 끈기 있게 기다려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알아볼 게 미해결 애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해결 애착이란 말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애착을 말해요. 애착할 대상에게 상처를 받고 크게 상처를 받고 이걸 치유하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어서 그 이후에도 이제 대인관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겪는 그런 유형인데요. 이들이 나타내는 특성은 다른 문제들은 다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상처받은 경험, 아주 그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갑자기 이렇게 펑펑 울거나 혼란스러워한다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미해결 애착 유형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자신의 의지대로 이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감정들을 조절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는 방식 말고도 정반대로 지나치게 냉정하거나 아주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식에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삭제시켜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의식해서 경험이라는 게 의식에서 삭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미해결형은 엔진에 이렇게 결함이 있는 비행기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비행기가 조금 더 높이 날아야 될 때, 조금 더 세게 달려가야 될 때, 이런 때는 뭔가를 이렇게 더 해야 될 때는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너무 깊은 상처가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평범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일 앞에서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폭발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미해결형은 다시 또 집착형과 회피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집착형은 해결하지 못한 이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의존 대상을 막 찾아 헤매죠. 그리고 설령 의존 대상을 이렇게 찾더라도 그 의존 대상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의존 대상을 공격하는 방식을 보여요. 그리고 회피형은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 두려움 회피형하고 좀 비슷한데요.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죠. 피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거리 유지를 하는 동안에도 상대방의 반응에는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을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확신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실제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한 경우예요. 이런 미해결형은 마음속에 이렇게 상처가 완전히 가득하기 때문에 옛날 일이라고 지난 일인데 이게 안 돼요. 지금도 여전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이 미해결형도 자신의 애착을 안정 좀 시키고 그 다음에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알고 나면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애착 유형과 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은 애착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상처받은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